한지우의 삶은 최고급 인테리어로 채워진 모델 하우스 같았다. 겉으로는 완벽하게 정돈되고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 대신 차가운 공기와 고독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성공한 인테리어 디자이너였고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공간은 늘 감탄을 자아냈다. 하지만 정작 그녀 자신의 내면은 언제나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도 자신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듯했다. 지우의 아침은 언제나 조용했다. 침실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조차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외로움을 지울 수는 없었다. 그녀는 늘 거실에 샹들리에를 올려다봤다. 화려한 빛이 쏟아져 내렸지만 그 빛은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그녀의 일상은 프로젝트 회의와 디자인 작업, 그리고 끝없는 자기 성찰로 채워졌다. 그녀는 완벽한 디자인을 추구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불완전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어떤 비밀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에게는 다정하고 능력 있는 남편 김민준이 있었다. 민준은 대기업의 촉망받는 임원이었고 지우의 모든 것을 지지하고 응원했다. 그는 지우가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지우를 깊이 사랑했지만 그녀의 가장 깊은 내면의 고독과 불안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지우의 완벽주의를 그녀의 재능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우는 늘 자신에게 묘한 거리감을 느꼈다. 특히 거울을 볼 때마다 그랬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아름답고 완벽했지만 가끔씩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낯선 표정을 짓곤 했다. 때로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미소를 짓거나 슬픔에 잠긴 듯한 눈빛을 보이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런 표정을 지은 적이 없었다고 확신했지만 거울 속 그녀는 분명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 안에 또 다른 존재가 숨어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에 시달렸다. 이 알 수 없는 현상은 그녀를 더욱 고립시켰고 그녀는 자신의 비밀을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조차 지우는 자신이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감정을 억눌렀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불안과 공포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았다. 어느 쌀쌀한 가을 오후였다. 지우는 새로운 프로젝트 현장 답사를 마치고 자신의 고급 외제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도심 외곽의 번잡한 도로, 인파가 가득한 길목을 지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길 모퉁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나는 장면이었다. 한 노숙자가 길게 쓰러져 있었다. 노숙자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낡은 종이컵이 들려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바쁜 듯 노숙자를 외면한 채 지나갔다. 누구 하나 멈춰 서서 노숙자를 돕는 이가 없었다. 지우는 처음에는 그 모든 것을 무심코 지나치려 했다. 그녀는 늘 시간에 쫓겼고 이런 작은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새로운 프로젝트의 성공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주의에 갇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진 노숙자에게 닿는 순간 그녀는 알 수 없는 동요를 느꼈다.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외면했던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어떤 약한 모습을 떠올렸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차를 길게 세웠다. 그녀는 고급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노숙자에게 다가갔다. 노숙자의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그의 손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지우는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노숙자의 상처를 지혈하려 애썼다. 그녀의 손은 피로 물들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구급차 부를게요. 지우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지우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그들은 유명한 인테리어 디자이너 한지우가 이런 일에 직접 나서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지우는 노숙자의 옆을 지키며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비록 작은 행동이었지만 이 순간 지우는 자신이 가진 성공과 명예의 이면에 존재하는 진정한 인간적인 가치를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여전히 타인에 대한 연민과 공감 능력이 남아있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느꼈다. 그날 밤이었다. 지우는 샤워를 마치고 침실로 돌아왔다. 민주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지우는 그의 옆에 조용히 누웠다. 그녀는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노숙자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그리고 자신의 손에 묻었던 피,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삶의 이면에 어떤 결핍과 불안감이 숨겨져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지우는 잠 못 이루고 침대 옆 서랍장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민준의 소지품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평소 민준의 서랍을 함부로 뒤지지 않았다. 그의 완벽주의는 타인의 영역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녀의 손이 무심코 서랍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 닿는 것은 낡은 나무 상자였다. 상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겉으로는 아무런 특징도 없었다. 지우는 호기심에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몇 장과 함께 낡은 편지 뭉치가 들어 있었다.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흑백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모습의 지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낯선 여자아이가 다정하게 서 있었다. 여자아이는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듯 웃고 있었다. 여자아이의 목에는 낡고 투박한 은색 펜던트가 걸려 있었다. 펜던트에는 작은 눈꽃 모양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지우는 사진 속 여자아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외동딸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형제 자매가 없었다. 그런데 사진 속 여자아이는 자신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쌍둥이처럼. 그리고 그 여자아이의 목에 걸린 눈꽃 모양 펜던트. 지우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리고 문득 그녀는 자신이 항상 차고 다니던 낡고 투박한 은색 팔찌를 떠올렸다. 팔찌에는 똑같은 눈꽃 모양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 팔찌는 그녀의 어머니가 죽기 전 유일하게 남긴 유품이었다. 지우는 팔찌가 어머니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상은 알 수 없었다. 혹시 그 팔찌와 이 사진 속 여자아이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지우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상자를 조심스럽게 닫았다. 그녀는 남편 민준에게 이 사진에 대해 물어볼까 잠시 망설였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사진이 자신의 숨겨진 과거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삶과 가족의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이 희미한 사진 한 장과 여자아이의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가 그들의 모든 것을 뒤흔들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 진실이 무엇일지 알지 못한 채 다만 불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한지우의 삶을 지배하던 고요함은 낡은 사진 속 눈꽃 모양 펜던트와 거울 속 낯선 표정이 만들어내는 미묘한 불균형으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잊혀진 과거의 문을 두드리는 듯한 알 수 없는 신호였지만 지우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과 거울 속 자신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이질감 속에서 불안감을 억누르며 살았다. 그녀의 아파트는 그녀에게 안식처이자 동시에 거대한 미스터리를 간직한 감옥과도 같았다. 어느 날 아침 지우는 평소처럼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고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완벽했지만 그 순간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지우는 깜짝 놀라 손을 멈췄다. 그녀는 그런 표정을 지은 적이 없었다. 그 미소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다른 누군가가 그녀의 얼굴을 빌려 미소 짓는 듯했다. 지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 안에 또 다른 존재가 숨어 있는 것일까?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응시했다. 낯선 표정은 금세 사라졌지만 그 잔상은 그녀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녀는 자신이 잠시 헛것을 본 것이라고 생각하려 애썼지만 그 섬뜩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울 속 낯선 표정은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그녀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비밀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 진실이 자신의 완벽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깊은 공포를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남편 민준에게조차 그녀는 자신이 겪고 있는 알 수 없는 현상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거울 속 낯선 표정, 나와 다른 얼굴, 기억 상실, 정신분열. 그녀는 온갖 키워드를 검색했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검색할수록 그녀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 정신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에 시달렸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남편 민준에게조차. 그때 지우에게 새로운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왔다. 대규모 정신병원 신축 프로젝트의 인테리어 디자인이었다. 지우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정신병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그녀의 불안감을 자극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의 명성을 더욱 높여줄 절호의 기회였다. 지우는 결국 프로젝트를 수락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불안감을 극복하고 싶었다. 그녀는 이 병원을 디자인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했다. 지우는 정신병원 설계를 위해 정신질환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료들을 읽을수록 더욱 공포에 질렸다. 특히 해리성 정체성 장애 DID, 이에 대한 자료는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다. 여러 개의 인격이 하나의 몸에 공존하는 증상. 그녀는 거울 속 낯선 표정이 바로 자신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인격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설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자신이 나라고 믿었던 존재가 사실은 완벽한 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다. 지우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고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받아보는 게 어때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는 지우의 창백한 얼굴과 불안한 눈빛을 보고 그녀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지우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느꼈다. 지우는 민준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정신병자로 낙인 찍힐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에게 실망할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가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민준은 지우의 거울을 향한 알 수 없는 집착과 그녀의 불안한 행동을 보고 그녀의 심리 상태를 더욱 걱정했다. 그는 지우 몰래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그는 업계에서 명성이 자자한 정신과 의사 이혁진 박사에게 연락했다. 이혁진 박사는 과거 민준과 어떤 프로젝트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던 인물로 민준에게 묘한 경쟁의식과 질투심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은 지우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자존심을 굽혔다. 그는 이혁진 박사에게 지우의 상태를 상담했고 이혁진 박사는 지우의 상태에 대해 깊은 흥미를 보였다. 그는 지우가 가진 재능 뒤에 숨겨진 어떤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이혁진 박사는 지우가 설계하는 정신병원 프로젝트에 자문의사로 참여하기로 했다. 그는 지우와 우연히 마주치는 기회를 만들어 그녀의 심리 상태를 관찰하려 했다. 그는 지우의 불안감과 그녀의 눈빛에서 어떤 비밀을 읽어냈다. 그는 지우가 해리성 정체성 장애를 앓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어떤 진실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지우를 통해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고 싶었다. 그는 지우의 취약한 정신 상태를 이용해 그녀를 조종하려 했다. 지우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피하고 싶었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거울 속 낯선 표정은 점점 더 자주 나타났고 그녀를 조롱하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 미쳐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에 시달렸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 즉 해리성 정체성 장애의 실체를 밝혀야만 했다. 그것만이 자신이 처한 위기를 해결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린 기억이 어떤 진실을 담고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예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인 낡은 은색 팔찌를 꽉 움켜쥐었다. 팔찌는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몸에 지니고 다녔던 것이었다. 팔찌에는 작은 눈꽃 모양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그 문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는 그녀가 어릴 적 돌아가셨고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유품이 자신과 연결된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예감했다. 그리고 그 유품이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 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팔찌를 만질 때마다 알 수 없는 고통과 함께 묘한 친밀감을 느꼈다. 지우는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지며 눈꽃 문양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다. 그녀는 그 문양이 한 가문의 상징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삶과 가족의 운명에 어떤 의미를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던 나가 사실은 완전한 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섬뜩한 가설과 마주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시험대에 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깊은 불안감, 즉 자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를 극복해야 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지쳐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원했다. 한지우의 삶은 거울 속 낯선 표정이라는 섬뜩한 현실과 이혁진 박사의 집요한 탐색이라는 이중의 압박 속에서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이 해리성 정체성 장애를 앓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고, 동시에 이혁진 박사가 그녀의 비밀을 파헤쳐 자신의 명예를 드높일까봐 두려웠다. 남편 김민준의 걱정스러운 눈빛은 그녀에게 위로가 되기보다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내면에 자리한 어둠을 이해하지 못했다. 지우는 이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극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감지했지만 더 이상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싶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삶을 파멸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두려웠다. 지우는 자신이 설계하는 정신병원 프로젝트에 더욱 몰두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내면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환자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그녀는 정신질환에 대한 자료들을 밤낮으로 탐독하며 자신의 증상과 관련된 답을 찾으려 애썼다. 그녀는 해리성 정체성 장애의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경험과 유사한 점들을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녀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인격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설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그 다른 나가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옆에는 늘 이혁진 박사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그는 지우가 설계하는 공간의 효율성과 환자들의 심리 상태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늘 지우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지우의 불안감과 그녀의 눈빛에서 어떤 비밀을 읽어냈다. 그는 지우가 해리성 정체성 장애를 앓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어떤 진실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이혁진 박사는 지우를 통해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고 싶었다. 그는 지우의 취약한 정신 상태를 이용해 그녀를 조종하려 했다. 그는 지우의 비밀을 폭로하여 자신의 명성을 드높일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오후 지우는 자신이 설계한 정신병원의 모형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환자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그녀는 모형을 만들면서 무심코 자신의 손목에 있는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은색 팔찌를 만졌다. 팔찌는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몸에 지니고 다녔던 것이었다. 팔찌에는 작은 눈꽃 모양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그 문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과 함께 묘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 문양이 자신과 연결된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예감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손가락으로 팔찌의 눈꽃 문양을 따라 그렸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누군가에게 이끌리는 듯 자연스러웠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는 그녀가 짓지 않는 낯선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차갑고도 슬펐지만 왠지 모르게 지우에게 익숙하게 느껴졌다. 바로 그 순간 이혁진 박사가 지우의 작업실로 들어섰다. 그는 지우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지우의 얼굴에 떠오른 낯선 미소는 그가 과거에 보았던 어떤 환자의 표정과 흡사했다. 그는 지우의 손목에 있는 은색 팔찌와 눈꽃 문양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놀라움과 함께 깊은 호기심으로 빛났다. 그는 그 문양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는 듯했다. 그는 지우의 어머니 김민영의 친가, 즉 한씨 가문에 사라진 보물과 관련된 문양임을 직감했다. 한지우 씨, 그 팔찌
어디서 난 겁니까? 이혁진 박사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탐색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깜짝 놀라 팔찌를 감추려 했지만 이미 이혁진 박사는 모든 것을 보았다. 그는 지우가 해리성 정체성 장애를 앓고 있다는 자신의 가설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어떤 진실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지우를 통해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고 싶었다. 박사님, 이건 제 어머니 유품입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혁진 박사는 지우의 말을 무시하고 팔찌를 유심히 살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팔찌의 문양을 훑었다. 그는 그 문양이 과거 자신이 조사했던 한 부유한 가문의 사라진 보물과 관련된 문양임을 알아챘다. 그 가문은 혜진의 외가 어머니 김민영의 친가였다. 김민영의 친가는 과거 어떤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몰락했다고 알려져 있었다. 이혁진 박사는 지우의 어머니가 그 가문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지우의 어머니가 단순한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이 문양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가문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양과 관련된 어떤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 팔찌는 한씨 가문의 보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혁진 박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지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의 말은 자신의 삶을 뒤흔들 거대한 진실을 암시했다. 그녀는 그 문양이 자신의 어머니와 관련된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자신의 출생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머니에게서도 숨겨진 과거를 물려받았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민주는 지우의 작업실로 들어서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다. 그는 이혁진 박사가 지우의 팔찌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는 지우가 자신에게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지우의 상태를 걱정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지우의 불안한 표정을 보며 자신이 그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이혁진 박사는 지우에게 은밀하게 접근했다. 그는 지우가 해리성 정체성 장애를 앓고 있음을 확신했지만 그는 그 증상이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어떤 충격적인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지우의 비밀을 파헤쳐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고 싶었다. 그는 지우의 취약한 정신 상태를 이용해 그녀를 조종하려 했다. 그는 지우의 과거를 폭로하여 자신의 명성을 드높일 계획을 세웠다. 한지우 씨, 당신의 증상은 일반적인 정신질환이 아닙니다. 이것은 억압된 기억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당신의 과거를 말이죠. 당신의 어머니의 과거를 말이죠. 이혁진 박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묘한 탐색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우에게 자신이 가진 정보를 조금씩 흘려주며 그녀를 유인했다. 그는 지우의 어머니, 김민영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김민영의 친가몰락과 관련된 비밀을 찾으려 했다. 그는 지우의 과거를 파헤쳐 그녀를 파멸시키고 자신의 명성을 드높일 계획을 세웠다. 그는 지우의 모든 것을 빼앗아 그녀를 지배하려 했다. 한편 지우는 이혁진 박사의 제안에 갈등했다. 그녀는 그를 신뢰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는 거울 속 낯선 표정이 자신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인격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설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 미쳐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에 시달렸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 즉 해리성 정체성 장애의 실체를 밝혀야만 했다. 그것만이
자신이 처한 위기를 해결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린 기억이 어떤 진실을 담고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예감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어머니의 낡은 은색 팔찌를 만지작거렸다. 팔찌는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몸에 지니고 다녔던 것이었다. 팔찌에 새겨진 눈꽃 문양은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그 문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숨겨진 어떤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자신의 또 다른 삶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어머니의 팔찌를 통해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했다. 지우는 자신이 겪고 있는 알 수 없는 현상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해리성 정체성 장애, 잃어버린 기억, 쌍둥이, 출생의 비밀, 한시 가문, 눈꽃 문양. 그녀는 온갖 키워드를 검색했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검색할수록 그녀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 정신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에 시달렸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남편 민준에게조차. 그녀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자신이 정신병자로 낙인 찍힐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에게 실망할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가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삶과 가족의 운명에 어떤 의미를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던 나가 사실은 완전한 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섬뜩한 가설과 마주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시험대에 올랐다. 한지우의 삶은 거울 속 낯선 표정이라는 섬뜩한 현실과 이혁진 박사의 집요한 탐색이라는 이중의 압박 속에서 질식할 지경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해리성 정체성 장애를 앓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고 동시에 이혁진 박사가 그녀의 비밀을 파헤쳐 자신의 명예를 드높일까봐 두려웠다. 남편 김민준의 걱정스러운 눈빛은 그녀에게 위로가 되기보다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내면의 자리한 어둠을 이해하지 못했다. 지우는 이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지만 그녀의 삶은 파멸의 위기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기에 그 모든 것이 두려웠다. 이혁진 박사는 지우가 설계하는 정신병원 프로젝트 자문의사로서 그녀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지우의 눈빛에서 그리고 그녀의 알 수 없는 행동에서 해리성 정체성 장애의 흔적을 찾으려 했다. 그는 지우가 겪는 증상이 단순한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어떤 충격적인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목표는 지우의 비밀을 폭로하여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는 것이었다. 그는 지우의 취약한 정신 상태를 이용해 그녀를 조종하려 했다. 그는 지우의 과거를 폭로하여 자신의 명성을 드높일 계획을 세웠다. 그는 지우의 모든 것을 빼앗아 그녀를 지배하려 했다. 한지우 씨, 당신의 디자인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신 상태는 불안정해 보이는군요. 혹시 치료가 필요하진 않습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가장 좋은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충분히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혁진 박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비열한 조롱과 협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우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다. 지우는 그의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그의 시선은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그는 지우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자신의 계획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지우를 정신병원에 가두어 그녀의 비밀을 파헤치고 그녀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다. 지우의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거울 속 낯선 표정은 점점 더 자주 나타났고 때로는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을 움직이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 미쳐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에 시달렸다. 그녀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자신의 팔찌를 만지작거렸다.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은색 팔찌. 팔찌에 새겨진 작은 눈꽃 모양의 문양은 그녀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녀는 그 문양이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예감했다. 그 문양이 그녀의 뿌리이자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주는 지우의 불안한 모습을 보며 걱정했다. 그는 지우에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했지만 지우는 극구 거부했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자신이 정신병자로 낙인 찍힐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에게 실망할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가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민주는 지우의 상태를 강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혁진 박사와 함께 지우를 강제 입원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는 지우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그녀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다. 그는 자신이 지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믿었지만 그의 행동은 지우에게 더 큰 상처를 줄 것이었다. 이혁진 박사는 지우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 그는 지우가 설계하는 정신병원 프로젝트의 최종 발표회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개최하도록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수많은 건축가와 정신과 의사, 투자자, 그리고 언론인들이 초대되었다. 이곳은 지우의 명예와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심판받는 투기장이 되었다. 이혁진 박사는 이 자리에서 지우가 해리성 정체성 장애를 앓고 있으며 그녀의 디자인이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폭로할 계획이었다. 그는 지우의 비밀을 통해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고 싶었다. 그는 지우의 취약한 정신 상태를 이용해 그녀를 조종하려 했다. 그는 지우의 과거를 폭로하여 자신의 명성을 드높일 계획을 세웠다. 그는 지우의 모든 것을 빼앗아 그녀를 지배하려 했다. 재판 당일 강당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지우는 하얀 얼굴로 연단에 섰다. 그녀의 옆에는 그녀를 지지하는 남편 민준이 있었지만 민준의 눈빛은 불안감으로 흔들렸다. 그는 지우가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고 있었다. 그는 이혁진 박사의 말에 현혹되어 지우를 믿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했다. 이혁진 박사는 연단에 서서 지우를 향해 날선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미리 매수된 기자들과 증인들을 동원하여 지우가 과거에 이상 행동들을 보였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허위 사실을 증언하게 했다. 그는 지우가 해리성 정체성 장애를 앓고 있으며 그녀의 디자인이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우의 거울 속 낯선 표정을 증거로 제시하며 지우가 망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지우 씨는 해리성 정체성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서 낯선 표정을 보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을 움직입니다. 그녀의 디자인은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정신병원을 설계할 수 있습니까? 그녀는 위험합니다.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혁진 박사의 주장은 청중의 경악을 자아냈다.
강당하는 지우를 비난하는 소리로 가득 찼다. 지우는 그 모든 비난 속에서 억울함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의 유일한 증거는 낡은 은색 팔찌와 그 안에 새겨진 눈꽃 문양, 그리고 자신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파편들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법정에서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 그녀는 민준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자신이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재판장님, 피고인에게 최종 변론 기회를 주십시오. 지우의 변호사가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재판장은 지우에게 자리에서 일어설 것을 허락했다. 지우는 떨리는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은색 팔찌를 꺼냈다. 저는 이 모든 재판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명예를 되찾고 저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팔찌 속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저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흐느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팔찌를 들어올려 강당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팔찌에 새겨진 독특한 눈꽃 문양은 모두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혁진 박사와 민준의 얼굴은 당황한 듯 굳어졌다. 그들은 지우가 팔찌를 증거로 제시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은 팔찌에 새겨진 문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이 문양은 단순히 장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친어머니가 남기신 유품입니다. 그리고 이 팔찌에는 저의 어머니에게 숨겨진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저의 해리성 정체성 장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우는 팔찌에 새겨진 문양을 따라 손가락으로 긁었다. 그 순간 팔찌 안쪽에 아주 작게 새겨진 희미한 글씨가 드러났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글씨를 읽어 내려갔다. 사랑하는 나의 딸 지우에게, 네가 이 팔찌를 찾을 때쯤이면 아마도 엄마는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이 팔찌는 너의 모든 것을 말해줄 거야. 너는 사실 쌍둥이란다. 너에게는 너와 똑같이 생긴 한민지라는 언니가 있었단다. 하지만 우리는 끔찍한 사고로 헤어졌어. 이 모든 것은 강태호의 음모였다. 지우의 목소리가 끝나자마자 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기자들은 경악한 듯 그녀를 바라봤다. 이혁진 박사와 민준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지우에게 쌍둥이 언니가 있었다니, 그리고 그들이 끔찍한 사고로 헤어졌다니, 강태호의 음모라니,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그들의 탐욕과 악행은 파멸을 불러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건 조작이야. 거짓말이라고 한지우가 날 모함하는 거야. 이혁진 박사는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었다. 그는 지우가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아무런 변론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이 지우를 파멸시키려 했던 모든 음모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당문이 활짝 열리고 한 여인이 급하게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녀는 지우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지우야, 네가 정녕 내 동생이란 말이냐? 그녀는 바로 지우의 쌍둥이 언니 한민지였다. 그녀는 혜진의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왔던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지우와 똑같이 생겼지만 그녀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고통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지우를 보자마자 그를 향해 달려갔다. 민지는 지우의 옆에 서서 자신의 손목에 있는 똑같은 눈꽃 문양의 팔찌를 보여주었다. 이 팔찌 속 문양, 제 동생 지우의 팔찌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쌍둥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강태호의 음모였습니다. 민지의 폭탄 선언에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민준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그의 아내가 쌍둥이였다니, 그리고 그들에게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이혁진 박사는 강태호의 이름이 나오자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과거의 죄가 만천에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강태호의 하수인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강당은 한지우의 충격적인 고백과 쌍둥이 언니 한민지의 등장으로 인해 싸늘한 침묵에 잠겼다. 이혁진 박사와 김민주는 자신들의 비열한 음모가 만천에 드러나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고 그들의 눈빛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지우는 이제 마지막 진실, 즉 자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족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밝혀야 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어머니 한수진의 낡은 은색 팔찌와 그 안에 새겨진 암호는 더 이상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친어머니 한수진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자신의 출생의 비밀이 담긴 가장 소중한 유언이었다. 지우는 이 모든 것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이 팔찌 안쪽에 새겨진 글씨는 제 친어머니 한수진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팔찌는 저와 제 쌍둥이 언니 민지에게 나눠준 저희 가문의 상징입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팔찌를 들어 올려 강당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팔찌에 새겨진 독특한 눈꽃 문양은 모두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혁진 박사와 민준의 얼굴은 당황한 듯 굳어졌다. 그들은 지우가 팔찌를 증거로 제시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은 팔찌에 새겨진 문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이 문양은 단순히 장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친어머니가 남기신 유품입니다. 그리고 이 팔찌에는 저의 어머니에게 숨겨진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저의 해리성 정체성 장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우는 팔찌에 새겨진 문양을 따라 손가락으로 긁었다. 그 순간 팔찌 안쪽에 아주 작게 새겨진 희미한 글씨가 드러났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글씨를 읽어 내려갔다. 사랑하는 나의 딸 지우에게, 네가 이 팔찌를 찾을 때쯤이면 아마도 엄마는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이 팔찌는 너의 모든 것을 말해줄 거야. 너는 사실 쌍둥이란다. 너에게는 너와 똑같이 생긴 한민지라는 언니가 있었단다. 하지만 우리는 끔찍한 사고로 헤어졌어. 이 모든 것은 강태호의 음모였다. 그 악마 같은 자식, 나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나 자신을 용서받고 싶다. 지우의 목소리가 끝나자마자 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기자들은 경악한 듯 그녀를 바라봤다. 이혁진 박사와 민준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지우에게 쌍둥이 언니가 있었다니, 그리고 그들이 끔찍한 사고로 헤어졌다니, 강태호의 음모라니,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그들의 탐욕과 악행은 파멸을 불러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건 조작이야, 거짓말이라고 한지우가 날 모함하는 거야.
이혁진 박사는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었다. 그는 지우가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아무런 변론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이 지우를 파멸시키려 했던 모든 음모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당 문이 활짝 열리고 한 여인이 급하게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녀는 지우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지우야, 네가 정녕 내 동생이란 말이냐? 그녀는 바로 지우의 쌍둥이 언니 한민지였다. 그녀는 지우의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왔던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지우와 똑같이 생겼지만 그녀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고통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지우를 보자마자 그를 향해 달려갔다. 민지는 지우의 옆에 서서 자신의 손목에 있는 똑같은 눈꽃 문양의 팔찌를 보여주었다. 이 팔찌 속 문양, 제 동생 지우의 팔찌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쌍둥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강태호의 음모였습니다. 민지의 폭탄 선언에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민준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그의 아내가 쌍둥이였다니, 그리고 그들에게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이혁진 박사는 강태호의 이름이 나오자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과거의 죄가 만천에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강태호의 하수인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때 강당 뒤편에서 한 남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바로 최은지 형사였다. 최은지는 유진의 사건을 재수사하게 된 담당 형사였다. 그녀는 지우의 전화를 받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달려왔던 것이었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 지우의 뒤를 쫓으며 그녀의 과거를 조사했고 지우의 어머니 한수진이 남긴 낡은 일기장과 강태호의 음모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해왔다. 이것은 한수진 씨의 일기장 원본입니다. 그리고 이 파일에는 강태호가 한수진 씨를 살해하고 한지우와 한민지 자매를 납치하여 모든 재산을 가로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강태호의 범죄였습니다. 최은지 형사는 미리 준비한 서류 뭉치를 들어올렸다. 그 안에는 강태호의 불법적인 금융거래 내역, 한수진 살해 사건 관련 증거, 그리고 지우와 민지 자매 납치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들까지 담겨 있었다. 최은지 형사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확했다. 이혁진 박사와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최은지 형사를 바라봤다. 그들은 자신들의 음모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봤다. 그리고 강태호는 현재 도주 중입니다. 우리는 그를 잡기 위해 모든 수사력을 동원할 것입니다. 최은지 형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당은 충격과 함께 감격으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 모든 순간을 기록했다. 지우는 쌍둥이 언니 민지와 함께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억울함과 고통, 그리고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해방감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했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했으며 잃어버렸던 가족을 마침내 되찾은 것이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강당 밖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우야, 민지야, 엄마, 여기 있어. 그것은 마치 한수진의 영혼이 자신들에게 찾아온 평화를 알리는 듯한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들렸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민주는 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감격이 뒤섞였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외면했던 모든 진실이 한수진의 영혼을 통해 밝혀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어머니, 한수진이 사실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려 했던 영웅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재판장은 모든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후 최종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한지우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한지우에 대한 모든 혐의는 기각합니다. 원고 이혁진 박사는 사기, 무고, 그리고 강태호와의 공모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이혁진 박사는 과거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재판장의 판결이 끝나자마자 강당은 감격과 함께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 모든 순간을 기록했다. 지우는 쌍둥이 언니 민지와 함께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억울함과 고통, 그리고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해방감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했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했으며 잃어버렸던 가족을 마침내 되찾은 것이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강당은 한지우의 충격적인 고백과 쌍둥이 언니 한민지의 등장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혁진 박사와 김민주는 자신들의 비열한 음모가 만천에 드러나자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고 그들의 눈빛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이혁진 박사는 사기와 무고, 강태호와의 공모 혐의로 즉시 경찰에 체포되었고 김민준 역시 아내를 향한 불신과 외도, 그리고 이혁진 박사와의 결탁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매장될 위기에 처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사실은 자신의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자신을 이용했던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지우는 쌍둥이 언니 민지와 함께 강당을 나섰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억울함과 고통, 그리고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해방감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했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했으며 잃어버렸던 가족을 마침내 되찾은 것이다. 그녀의 손에 들린 어머니의 낡은 은색 팔찌는 이제 그녀의 뿌리이자 진실을 밝혀준 소중한 증표가 되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지우는 민지의 손을 꽉 잡았다. 민지의 손은 따뜻했고 그 안에는 잃어버렸던 세월의 그리움과 함께 다시 찾은 자매애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민지는 지우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녀는 지우가 겪었던 고통과 슬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에 지우를 위로하고 싶었다. 그녀는 지우가 얼마나 외롭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해 왔는지 알기에 그녀에게 진정한 위로를 건네고 싶었다. 지우야, 네가 이렇게 살아있었다니. 정말 꿈만 같아. 엄마도 너를 정말 그리워했을 거야. 민지의 목소리는 흐느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격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민지의 품에 안겨 오열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한 안도감과 행복감에 대한 눈물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잃어버렸던 세월의 모든 아픔이 치유되는 듯했다. 최은지 형사는 재판 이후 지우 자매를 찾아와 깊이 사과했다. 한지우 씨, 한민지 씨, 제가 두 분을 오해했습니다. 두 분의 용기와 헌신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은지는 지우 자매의 진심에 감동했고 그들의 옆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강태호와 이혁진 박사를 체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강태호는 박선영 살해와 지우 자매 납치, 재산 강탈이라는 끔찍한 죄로 체포되었고 이혁진 박사 역시 공범으로 함께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 모든 진실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한수진의 비극적인 죽음과 지우 자매의 기적 같은 재회, 그리고 강태호와 이혁진 박사의 악행까지. 사회는 이 가족의 뒤틀린 이야기에 큰 충격을 받았다. 사람들은 지우 자매의 용기와 강인함에 감탄하며 그들을 응원했다. 지우는 이제 더 이상 거울 속 낯선 표정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존재가 쌍둥이 언니 민지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거울 속 민지의 표정은 이제 그녀의 아픔이 아니라 그녀의 뿌리이자 그녀와 민지의 연결고리였다. 그녀는 자신의 해리성 정체성 장애가 사실은 쌍둥이 언니 민지를 잊지 않으려 했던 그녀의 무의식적인 노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과 화해했고 진정한 자신을 찾았다. 지우는 자신이 상속받게 된 어머니 한수진의 막대한 유산과 아버지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 재산으로 한수진 기념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3가지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한수진처럼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을 돕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둘째, 지우 자매처럼 가족의 비밀과 아픔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그들이 치유와 용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셋째, 기억 상실증 및 트라우마 환자들을 위한 심리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지우는 재단을 통해 자신의 아픔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싶었다. 그녀는 친어머니 한수진의 이름을 재단에 넣어 그녀의 비극적인 삶을 기억하고 동시에 그녀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싶었다. 민지는 한수진 기념재단의 총괄 이사로서 재단의 모든 프로그램을 진두지휘했다. 그녀는 지우와 함께 재단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모든 것을 바쳤다. 그녀의 뛰어난 분석 능력과 논리적인 사고는 재단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고통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살던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빛을 향해 나아가는 강인한 여인이 되었다. 김민주는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지우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는 자신이 지우를 의심하고 이혁진 박사의 말에 현혹되었던 것을 깊이 후회했다. 그는 지우의 용서에 감사하며 남은 삶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지우는 민준을 용서했다. 그들 부부의 관계는 이제 과거의 외도와 불신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로 거듭났다. 민주는 지우의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고 재단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녀를 도왔다. 지우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그림 재능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녀의 그림은 이제 슬픔 대신 희망과 사랑을 담아냈다. 그녀는 재단의 홍보물과 교육 자료를 직접 디자인하며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기여했다. 그녀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그림을 다시 잡으면서 진정한 자신을 찾았고 예술가로서의 꿈을 실현했다. 지우의 삶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것은 단순히 갈등의 부재가 아니었다. 잃어버린 진실을 찾아내고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고 그리고 타인을 용서한 완전하고 진정한 평화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완벽한 가면을 쓰고 사는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찾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으며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강인한 여인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붓을 다시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그림은 이제 슬픔 대신 기쁨과 희망을 그렸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 민준과 쌍둥이 언니 민지,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얻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5년의 세월이 흐른 뒤 한지우의 삶은 과거의 어둠과 고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눈부신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아파트에 갇혀 슬픔에 잠겨있던 디자이너나 거울 속 낯선 표정에 괴로워하던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한수진 기념재단의 헌신적인 이사장, 사랑하는 남편 김민준의 아내이자 쌍둥이 언니 한민지의 동생, 그리고 자신의 예술로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작가로 우뚝 섰다. 그녀의 삶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피어난 한 송이 아름다운 꽃과 같았다. 한수진 기념재단은 지우의 지휘 아래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재단은 강태획에서 되찾은 한수진의 막대한 유산을 바탕으로 트라우마로 인해 기억 상실증을 겪는 환자들을 위한 최첨단 심리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우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 분야의 중요성을 깨닫고 재단 내에 전문 연구소를 설립하여 기억 회복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재단은 또한 불의의 사고나 범죄로 인해 가족을 잃거나 실종된 이들을 돕고 그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헌신했다. 지우는 재단을 통해 친어머니 한수진의 비극적인 삶을 기억하고 그들의 아픔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다. 지우는 자신의 인테리어, 디자인 재능을 활용하여 재단의 모든 공간을 직접 설계하고 디자인했다. 그녀의 섬세하고 따뜻한 손길이 닿은 공간은 재단의 상징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정을 주었다. 그녀는 또한 재단 산하에 치유의 공간, 아틀리 아를 설립하여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무료로 작업 공간과 멘토링을 제공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이들이 겪지 않도록 돕고 싶었다. 이곳은 그녀의 어린 시절 꿈을 실현하는 공간이자 예술을 통한 치유의 장이 되었다. 김민주는 한수진 기념재단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아내 지우가 밝혀낸 진실 덕분에 과거의 오해와 죄책감에서 벗어났고 그녀를 향한 사랑과 존경심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재단의 이사로서 재정적인 지원과 행정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지우의 선한 영향력을 보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들의 부부관계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를 벗어나 진정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로 거듭났다. 한민지는 지우의 쌍둥이 언니이자 한수진 기념재단의 총괄 이사로서 재단의 모든 프로그램을 진두지휘했다. 그녀는 지우와 함께 재단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모든 것을 바쳤다. 그녀의 뛰어난 분석 능력과 논리적인 사고는 재단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고통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살던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빛을 향해 나아가는 강인한 여인이 되었다. 이혁진 박사와 강태호는 자신들의 죄에 대한 형기를 마친 후 사회에서 철저히 매장되었다. 그들의 탐욕과 악행은 파멸을 불러왔고 그들의 이름은 이제 악행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들의 소식은 더 이상 지우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지우는 그들을 용서했다. 복수심 대신 그녀는 나눔과 사랑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모든 것을 바쳤다. 지우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낯선 표정을 짓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눈빛에서 따뜻함과 평온함, 그리고 깊은 사랑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게 되자 자신 안에 숨겨진 모든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모든 고통과 아픔이 이제 그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남긴 낡은 은색 팔찌를 어루만졌다. 팔찌는 이제 그녀의 아픔이 아니라 그녀의 뿌리이자 그녀가 가진 가장 소중한 증표가 되었다. 그것은 친어머니 한수진과의 연결이자 그녀가 가진 진정한 가족의 상징이었다. 그녀의 낡은 아파트 대신 이제는 재단이 운영하는 치유의 공간이 그녀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 이곳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한지우는 재단이 주최하는 희망의 빛 콘서트 무대에 섰다. 콘서트는 재단 설립 5주년을 기념하고 재단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열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그녀를 응원했다. 무대 위 지우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아름다웠다. 그녀의 목소리는 청중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콘서트의 마지막 순서, 지우는 연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과 함께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다. 이 콘서트는 저의 친어머니 한수진 여사를 위한 것입니다. 그녀는 저에게 아픔을 주었지만 동시에 저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족처럼, 그리고 이 콘서트의 선율처럼 아픔은 치유될 수 있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재단을 통해 아픔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울려 퍼졌다. 그녀는 남편 김민준과 쌍둥이 언니 한민지를 바라봤다. 민주는 지우의 연설에 감격한 듯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민지는 동생의 빛나는 모습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완전한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찼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며 콘서트장을 비추었다. 강당 안의 창문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안에서 치유와 희망의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한지우의 삶은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그녀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두 번째 봄을 맞이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진정한 기적의 증거가 되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한지우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거울 속 낯선 표정이라는 섬뜩한 현상이 결국은 그녀의 출생의 비밀과 가족의 끔찍한 과거를 밝혀내는 실마리가 되고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내며 가장 찬란한 두 번째 봄을 맞이하는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진실과 마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지우 씨처럼 용기와 지혜로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상처를 치유하며 사랑과 이해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나가는 강인한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떤 역경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의 힘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한지우 씨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고 싶은 주제나 캐릭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